잠시 후 이제 마지막으로 제3주제 세미나가 시작되오니 여러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3주제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공덕기 여사의 역할 재조명에 대한 사회는 박찬욱 서울대 명예학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찬욱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오늘 학술회의 3부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 3부 주제는 아마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이니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제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공덕기 여사의 역할 재조명.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고해 주실 분부터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 오늘 발표하시는 분은 우리 김명구 교수님이신데 지금 김 교수님은 이제 장신대 교수를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서울 YMCA 월남 시민문화연구소. 그러니까 YMC니까 그때 월남은 베트남이 아니고 이상재 선생님을 지칭하는 거죠. 예, 거기 소장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김명구 선생님한테 많이 요새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김 선생님이 교회사를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업적들을 많이 내주셔서 아주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해위 전기뿐만이 아니라 작년 11월 달 하순쯤이죠. 공덕기 여사 평전을 또 내신 거가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그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발표자로 저희들이 모시고 아마 이제 여기 자료집 보시면 119페이지에 우리 김명구 교수님 사진도 있고 여기 이력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토론해 주실 선생님은 이현숙 대표님. 이현숙 대표님은 이제 적십자사 부총재도 지내셨고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은 예. 그리고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선생님은 우리 공여사님하고 지근거리에서 그동안 같이 활동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김정남 수석께서 여러 가지 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우선 특징은 그 이전의 민주화 운동과 달리 정치권의 명망가 정치인이라든가 학생도 포함해서 지식인 운동뿐만이 아니고 제야가 상당히 민주화 운동의 주축으로 등장한 사실을 상당히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그때 이제 제야라 그럴 때는 과거에 제야 그러면 이제 지식인이나 이제 어떤 지식인으로서 이제 명망가에 국한됐습니다만은 특히 종교, 천주교, 또 개신교를 기반한 그것이 학생 운동이 됐건 노동 운동이 됐건 그런 운동이 된 측면이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다 보면 대통령을 지내신 해위 선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해위 선생은 정치권과 또 그 다음에 이런 제야 이쪽에 다 연결고리가 있으시고 다 양쪽에서 모시던 민주화 운동의 중심으로서 모시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위의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은 영부인이셨던 공덕기 여사의 활동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김명구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거겠습니다만은 해위 민주화 운동의 뭐 부수적인 활동이나 또 그 다음에 옆에서 내조하신 그런 그 공덕기여사의 활동 이거 가지고는 그 공여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여사 나름의 주체적이고 또 독자적인 그런 그 활동의 역량과 또 활동의 그 범위를 갖다가 우리가 꼭 드려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여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명 교수님을 모시고 전 세션에 보니까 한 30분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정착자들, 그 한국의 저명한 그 정착자들 모임에서 그 교회 사학자가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를 모르면 그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저의 주장입니다. 공덕기 여사를 연구하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가 특별하게 우리 연구원에서 이번 그 춘계 학술 대회에서 얘기하는 유신 체제 아래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는데 공덕기 여사와 한국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어떤 공헌을 했는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좋은 그 공덕기 여사가 좋은 주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공덕기 여사는 한국의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셨냐면 자기가 영부인이 됐을 때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독자적인,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것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여성운동, 그리고 인권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그 민주화운동 유신 체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성운동, 흔히 기생관광 반대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운동이나 그리고 산업화 현장, 독립망적 사건이라든가 뭐 하는 그 산업화 현장에서의 여공, 당시의 여공들을 위해서 이분이 했던 그러한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을 거고요. 특히 그 7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룰까 합니다. 그 윤보선 대통령이 될 때까지 사실은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와 윤보선과의 관계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한일회담 그 반대 운동을 윤보선 대통령이 했을 때 윤보선 대통령과 함께 이 일을 나섰던 그 교회가 특별하게 기장과 그리고 통합이에요. 그게 뭐냐면 김정준으로 그 대변이 되는 그 기장교회와 한경직으로 대변이 되는 통합교회가 이 그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영락교회에서 이 반대 그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에 그 영락교회 기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쪽 구석에 맨 앞에 한쪽 구석에 윤보선과 그 공덕기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 이때서부터 그 한국교회와 윤보선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밀접해지는데 바로 김정준이나 한경직은 그 공덕기 여사가 전도사 시절서부터 그 관계를 일제강점기서부터 그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교회와 공덕기 여사의 가교 그 정계와 그 교계를 연결했던 가교의 역할을 공덕기 여사가 시작을 했고 이때서부터 이게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아까 김정남 수석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1972년에 유신법이 제정이 되죠. 유신이 선언이 되죠. 근데 한국교회가 그 1969년 7월 달에 있었던 그 삼선 개헌을 박정희가 선포했을 때 한국교회가 유신을 72년도에 유신을 발표할 때만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김재준을 비롯한 몇몇의 목사들이 저항을 하고 반대 성명을 내지만 한국교회 그때 고민은 뭐냐면 박정희의 주장에 일부 동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강신명 목사 바로 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신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강신명 목사가 평전도 썼는데 나는 그 한국이 우리가 그토록 애를 썼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데서는 그런 의미에서 삼선개헌은 반대를 하는데 그러나 국가 건설을 계속 쉼 없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지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1972년 유신법을 발표했을 때는 한국교회가 이때서부터 완전히 박정희에게서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그 저항, 아까 김정남 수석의 말씀처럼 굉장히 철저하게 그 저항을 못하도록 박정희 유신 정권이 아주 강압적으로 나섰는데 1973년 4월 20일 아까 김정남 수석의 말씀에도 나왔듯이 이때 부활절을 기해서 남산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 부활절을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박형규, 권호경 그리고 반석감리교회 전도사인 김동환 그리고 그 KSCF의 회장 나상기, 황인성 이런 사람들이 전단을 나눠줘요. 유신법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전단을 나눠주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단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도 않았고 그 전단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3개월 있다가 유신 정권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화를 합니다. 이 내란과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박형규를 비롯한 4사람의 전도사를 그 내란 예배 음모로 구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한창 수사가 지나고 있을 때 그 한국 기독교 유지 교역자 이름으로 된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라고 하는 제목의 인쇄물이 기장의 수도교회 입구에서 처음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오재식 목사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명관과 김영복이 그 도쿄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것이 나가면서 이 저항의 물꼬를 점점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랬을 때 이것을 받고 학생들이 그때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도 박형규 목사가 심우하던 제1교회 그 학생회를 중심으로 했던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의 데모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에 고분을 받은 KNCC 제-인권위원회가 여기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그 KNCC 총무 김관석이었는데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투쟁에 나서기 시작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확정이 되면서 1913년 12월 13일 종로 YMCA에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시국 관담회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윤보선이 그 앞장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전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전직 대통령의 제안에 백낙준, 한경직, 김수환을 비롯해서 유진호, 김홍일, 김관석, 이병린 이런 사람들이 나섰고요. 그리고 개헌 요청서를 박정희에게 보냅니다. 바로 여기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덕기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교계와 바로 윤보선 야권을 연결하는 그 가교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했습니다. 바로 민청학년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죠. 이거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이 원래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 학생들의 일종의 저항이었는데 정부가 굉장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가 이게 민청 학년 배후에 과거에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이 있었고 제1조총련계가 있었고 일본 공산당계가 있었고 국내 좌파 혁신계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이것도 연계를 시켜서 또 그 인혁당 사건과 연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점점 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KSCF 한국기독교 학생의 총연맹이 민청학년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회장인 서창석, 부회장인 노병직 이외에 이직형, 구창환, 정상복, 나병석, 안재용 이런 그 김효순 학생 KSCF 학생 전원하고 지도 교수로 있었던 김창국과 김동길 등 모두 26명을 체포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사회를 보고 계시는 박찬욱 교수님 계시는데 제가 이 KSCF 문건을 조사할 때 거기서 느닷없이 이번에 박찬욱 교수님의 이름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박찬욱 교수님하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보니까 이 KSCF의 소속 학사단장으로 소속이 돼 있었고요. 그 창현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활동을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여쭤보니까 구속까지 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하여간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이 KSCF를 당시를 보니까 박형규 목사가 심우하던 제1교회 그리고 창현교회 대학생들 나병석, 정문아, 황인석, 박찬욱 그리고 서경석을 비롯했던 세문안교회 대학생들 그리고 현혜연학이나 서광선 등 진보 신학자들이 가르치던 이화여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었거든요. 어쨌든 유신 정부는 KSCF에 인혁당이 있었다. 그러면서 윤보선도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랬을 때 교계에서 모교 기도회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KNCC계의 목회자들과 구속자 가족들, 교인들이 참여하는 모교 기도회가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공덕기 여사가 모교 기도회를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회복 구속자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죠. 그 당시에 굉장히 강압적으로 한국을 다스렸던 유신 정권에서 거의 모교 기도회가 유일하게 이것을 저항하는 그러한 조직이고 모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명당 사건을 말씀하셨었는데 이 명동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죠. 그때 이우정, 문동환, 김승훈, 장덕필, 윤보선이 맨 앞에 시대를 이끌면서 나중에 긴급조치 9호까지 연결이 됐고요. 명당 사건이 세간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학생들 시위를 격동시켰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정석 수석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 학생들의 증언을 보니까 그때 학생들이 이화여대 학생들, 연세대학교 학생들 데모를 주도하는 학생들이 윤보선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조언을 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사람이 조언을 했던 이 데모를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김정석 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깊게 개입을 하셨고요. 명동석 사건과
그 대학생들의 그 데모를 그 연결을 시켰던 그러한 인물이 김정석 수석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발단이 됐고요. 그 1978년에 민주주의 국민연합, 1979년에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 결성됐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동일 방지 사건, YH 사태, 그리고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 부마 사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유신 정권이 몰락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덕기 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나섰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1964년에 염광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염광회는 바로 그 당시에 신한당 당수였던 그 윤보선과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 박정희 정권이 이 염광회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때는 굉장히 이 조직을 무서워했다라고 하고 긴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이었던 방준모라고 하는 사람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 방준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염광회가 약 500, 그 당시에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약 500만인데 500만의 기독교인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준모가 뭐라고 썼냐면, 이 염광회가 움직여지면 기독교를 움직일 것이고, 기독교를 움직이면 겨우 가라앉은 한일회담을 반대했던 기독교 조직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방준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염광회와 함께 그 당시에 1967년 선거에서 이 윤보선이 또 혹시 당선이 될까봐 바로 윤보선의 그 집 앞에 자기가 총을 저격하려고 총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죽이려고 그랬었다. 그랬는데 자기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100만 표 이상으로 박정희가 이기는 바람에 암살을 멈췄다.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준모의 기록에서 이 염광회에 얼마나 박정희 정권이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염광회를 처음에 제안을 했던 그 인물이 사실은 그 기자들이 이니셜로 얘기하지만 H와 K였다. 근데 H와 K가 누구냐면 항영직과 강신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염광회를 주도했던 그 많은 인물이 그 장로교 통합 측의 그 인물들이었고요. 그 염광회를 주도했던 인물들 제 각주에 나오는데 영락교회 장서영은 영락교회 장로였고, 김준섭과 이승문은 영락교회 집사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역할을 했을 때 그 가교의 역할도 공덕기가 했고요. 그 구속자 가족 협의회 그 당시에 이 모교 기도회에서 설교와 그 기도를 맡았던 이해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교 기도에 모인 구속자들과 구속자 가족들은 기도에 앞서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구속자의 근황을 나누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 회개를 촉구하며 유신 정권의 종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모임을 계속했는데, 이 기도회를 맨 처음에 그 기도회가 힘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공덕기를 구속자 협의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나서부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시대를 살아봐서 알지만 그 당시에 그 신문을 통해서 이 민청 학년 학생들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다 빨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자 가족들이 맨 처음에는 주눅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눅이 들어서 대통령께 처음에 쓴 편지를 보면 대통령께 선처를 호소합니다. 제발 잘못했으니 용서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구속자 가족들에게 힘을 그 공덕기 여사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김강산 그 KSCF 상근이사를 역임했던 김강산의 기록에 구속자 가족들의 가슴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다. 학원 선교에만 봉사하는 남편과 가장이 주위에서 모두 손가락질하는 공산주의라는 소리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겠냐. 누구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멀리하려 했다. 그러던 중에 영부인이셨던 공덕기 여사께서 경호도 없이 구속자 가족들이 자주 출입하던 종로 5가의 기독교회 관터에 오셔서 구속자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가끔은 회식도 하셨다. 아는 체만 하고 눈인사만 건네도 위안이 될 터인데 따뜻하게 껴안아 주시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곧 좋은 세상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하셨다. 공여사는 기도로 메마달라가는 이 시기에 참으로 크신 어머니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의견을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겁없던 가족들이 이제 자식들의 행동이 옳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알림 그리고 전태일이 어머니인 이소선, 조정아, 문익환의 부인인 박영길, 김대중의 부인인 이희호, 박영숙, 이정옥을 비롯해서 구속자 가족들이 함께 법원으로 법정으로 달려가서 재판받는 가족들을 격려했죠. 그러니까 유신 정부의 비이성적인 강압을 알리는 거의 유일한 시국 집회가 목요 기도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캐톨릭, 나중에 이것이 퍼져서 개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캐톨릭 신부들도 여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함께했죠. 아까 인혁당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인혁당 사건에 이 있었을 때 민중학적 학년 사건의 연루자들이 구속자들이 인혁당과 연결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공덕기 여사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여간 문제를 제기를 했죠. 하여간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8명이 사형 집행이 됐는데 합동 장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 시신들을 탈취해서 바로 화장터를 보내죠. 왜냐하면 고문의 흔적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섰는데 그때 공덕기 여사가 이러한 기도 부분을 남깁니다. 참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인생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가공한 인권유린이 거리를 횡행하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주님,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러한 불성사가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국교회가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 이 땅의 불의를 물리치게 하소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1974년 11월 19일 날 국무총리 김종필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인용하면서 종교인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될 수 없을 거다. 근데 야고보서 1장이 뭐냐면 1장의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손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인용해서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정부는 하늘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정부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신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은 정부다 얘기를 하는데 공덕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신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은 위탁받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절대화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와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유신정부는 그런 정부다. 그러면서 유신
독재 철폐와 자유 그리고 구속자들의 석방을 외칩니다. 그 공덕기와 얼마 제가 한 7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7분 동안에 하여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들이 되게 거짓말하는 게 곧 끝납니다 그러면서 잘 끝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KSCF 출신들이 와 계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KSCF 학생들이 체포됐을 때 각 세계 기독교계가 반응을 합니다. 긴장을 하고요. 문제를 제기하고요. 특별히 이제 한 세계 기독교 학생 연맹 WSCF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왜냐하면 KSCF가 WSCF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나서서 여기서 조사단을 파견을 하죠. 이 조사단들이 와서 문고부 장관을 만났고요. 그리고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동안 외신 보도가 한국에 대한 외신 보도를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 외신 보도가 정확했다. 둘째, 기독교 학생회원들과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순수한 기독교 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 당국자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도자들이 찾아오는데 이 WSCF의 그 총무였던 캄피라고 하는 이미디어 캄피라고 하는 사람이 오죠. 그래서 신정부가 김포공항서부터 그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합니다. 그때 총무가 안재홍이라고 하는 지금의 안재홍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민정항공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풀려나 있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 캄피를 에스코트에가 안내를 해서 윤보선과 공덕기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캄피 기록에 보니까 그때 공덕기가 KSCF의 이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KSCF의 이사장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여러 모교 교회를 비롯한 이 여러 조직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 오늘 발제를 해주실 이현석 부총장이 나와 계시는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회장도 하시고 인권위원장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근데 그때 기록에 보니까 이분들이 이 공덕기 여사와 윤보선이 원하던 나라 아까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정희가 원하던 나라가 있었고요. 윤보선과 공덕기가 원하던 나라도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원하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부모가 춤추는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이 공덕기와 윤보선이 원하는 나라는 기독교적인 신념, 곧 자유와 정의,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가진 나라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공덕기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윤보선과 세계 기독교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어려운 탄압의 시대에 이부영이라고 하는 분이 공덕기 여사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때 공덕기 여사 추모회에 나와서 한번 말씀도 나누셨는데 바로 그게 동아일보, 조선일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탄압에 했을 때 공덕기 여사가 중요한 역할을 위로하고 하여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바로 이랬을 때 공덕기 제가 이제 책에 쓴 게 그럼 공덕기 여사의 사상이 뭐냐? 공덕기 여사는 한 번도 공덕기 자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공덕기 여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덕기 여사의 자료를 볼 때 가장 놀라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분의 가계부, 이분이 매년 그 주부생활 뭐 이런 것을 창간호를 사세요. 그 창간호를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가계부가 나오거든요. 창간호 때 가계부를 같이 껴서 파니까 그 가계부의 가계부를 굉장히 아주 하여간 기사액이 얼마 줬고 우유값으로 몇 돈 들었고 전부 다 쓰세요. 근데 가계부의 빈칸에 매달 며칠날에 쓴 기도문들이 나오세요. 그 기도문들을 보면 이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공덕기가 지향하던 사상은 신학에서는 현세성과 초월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비정치화를 얘기하는 교회가 보수 교회가 그렇거든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겠다. 이것은 초월성만 기대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기독교가 한국이 잘못됐다. 한국 사회가 잘못됐고 한국 정치가 잘못되고 교회와 이 땅이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데모를 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기독교도 있어요. 현세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덕교는 이 초월성과 현실성을 합치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쫓아가 보니까 공덕기 여사가 이 교리추신학, 일본의 그 교리추신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교리추신학의 그 신학적인 소스를 제공한 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칼 바르트의 신학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제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공덕기 여사는 스스로 자기는 송창근 목사의 제자라고 하는데 송창근은 바로 한국의 기장교회의 원류예요. 그 송창근 목사의 그 신학을 가졌다. 그리고 가가와 도요이키를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가가와 도요이키는 기독교 사회주의, 일본에서 기독교 사회주의를 처음으로 주창한 인물이었는데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 제자가 앉아있는데 김정리 박사가 앉아있는데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덕기 여사의 신학을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저도 지지를 합니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뭐냐면 이 세상이 영적인 세계, 단순하게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받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지만 공적 정의를 주장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을 향한 복지도 주장합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이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했는데 윤보선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덕기 여사의 사상이 민중이 주체가 되는 교회를 꿈꿨다. 왜냐하면 공덕기 여사가 전태일 기념사업회의 초대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중이 꿈꾸는 사회를 민중이 주체가 되는 교회를 꿈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민중이 주체가 되는 꿈꾸는 사람들이 특히 선남도 같은 사람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공덕기 여사가 공덕기 여사의 사상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중신학은요 여기 계급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민중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중 이위의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덕기는 민중이 겪는 아픔을 같이 했고 노동 현장의 부담함을 고발하고 항의를 했지만 한국 교회의 주체가 민중이 되어야 한다라고는 주장은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민초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민족 중에서 소외된 그룹이지 이 소외된 그룹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덕기 여사에게서는 이런 것이 없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박순경이라고 하는 분이 이화여대 교수를 했고 모건대학의 교수를 했던 박순경이 공덕기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랑 같이 통일운동을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봐도 그것은, 그리고 박승경 그 교수는 그 신학적인 그 의미에서 그 주체 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공덕수 여사는 주체 사상,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통일운동을 하는데 이분이 박승경 교수의 통일운동이 아니고요. 이분은 여전히 박승경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공의 잔재를 여전히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공덕수 여사는 통일영원 기도회를, 금식 기도회를 그 3, 4년 동안 계속 하셨는데, 첫 번째 금식 기도회는요, 그 강원영을 주 강사로 모시세요. 근데 강원영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반공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를 그 금식 기도회에 주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감리교회 감독회장이었던 장기천 목사를 주강사로 초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는 북한 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서울대의 손봉호 교수를 초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승경 교수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와 반대쪽에 있는 통일운동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승경의 주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 북한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똑같이 기독교 민주주의자답게 인권과 평화와 복지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지, 그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나라가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박승경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안동교회 담임 목사 유경재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권력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가차없이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 같이 공덕교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복음에 붙들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덕교에게 기독교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삶의 자리 곧 역사와 세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땅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공덕교의 시작입니다. 공덕교는 이러한 시작의 바탕 아래 앞으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이효수 총재님 그 토론 말씀을 듣겠는데, 그 전에 지금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직접 저기 관련된 적어서 제가 세 분은 우선 잠깐 소개드리고 이효수 총재님 토론 이후에 좀 발언기에 드릴까 합니다. 1973년 10월 2일 그 서울 물리대 그 시위의 주역이었던 여기 이종구 교수 안 가셨죠? 가셨어요? 그래서 송문학 교수 보겠습니다. 이종구 교수는 좀 바쁘시다 왔습니다. 오늘 안 말씀하시고, 근데 사실 KSF 운동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고, 우리 정경기 목사님 나중에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을 맡은 이형숙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최근에 K-웨이브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세계를 이렇게 압도하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 70년대를 살았던 한 시민으로서 또 한 할머니로서 조금 겁이 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세계인이 우리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업화,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워하더군요. 다른 하나는 이제 민주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감 있게
그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조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의 담론이 조금 잘 정리된 담론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은근히 겁내하면서 하고 있던 차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값진 이 토론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연구원에 제가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회고하는 일, 이것은 정말 여러 측면에서 가치롭고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개인의 역할을 우리가 탐색을 할 때 저는 저의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전과 응전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피조되는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다시 만들어진 개인들이 모여서 그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가, 그것이 이제 제가 그 역사 속의 인물을 바라볼 때 늘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공덕기 여사 역할에 대한 재조명,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이 주제에 대해서 그 발제 선생님은 정말 놀라울 만큼 수많은 자료들을 다 섭렵하셔서 공덕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5월 30날에 이우정 선생님 탄생 100주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박영숙 선생님이 세운 여성재단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박영숙 살림이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덕기를 얘기하는 이 모임에 오게 되면서 이 세 여인의 아주 긴밀했던 이제 동지적 관계인데, 이분들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해내야 되겠다, 이런 또 각성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공덕기라는 한 인물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그 역할의 사상적 토대는 무엇이는가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공덕기의 역할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제 시간 때문에, 이 발제의 시간 때문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가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것은 사실 그 공덕기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중도 그 평전 발문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덕기가 어떻게 그 종교계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한데 묶는 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윤보선이라는 인물의 민주화 운동의 이론적, 사상적, 종교적 토대가 또 되어주기도 했다라는 이런 아주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김명무 선생님은 이 점을 굉장히 잘 드러냈다, 그런 발제였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구속자 가족 협의회에서는 주로 이제 구속자들의 방패막이, 구속자들의 위로자, 구속자들의 의지처라는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그런 것을 이제 하고, 그 과정에서 목요기도회를 통해서 했던 민주화 운동을 더 심화시키고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잘 짚어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공덕기의 대변자 역할을 얘기하시는데, 발제 선생님은 대변자라는 말은 쓰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요약컨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까 2세션 질문에서 나온 그 질문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미국 의회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걸 우리가 탐색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계교회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들은 이제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그 셀 조직이 굉장히 막강하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나라들에서는 그 교회의 발언,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 영향을 정치에 미칩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물론 그 기독교라는 것이 진보 성향도 있고 또 보수 성향도 있어서 그것이 또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치를 대혼란으로 인도하는 그런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는 그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미 의회에 전달하게 하는데, 또는 미 엘리트 진영, 정치 엘리트들에게 전달되는데 세계 교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KSCF, WCC, 그리고 이제 그 일본, 특히 일본의 JNCC라고 하죠. JNCC, 그런 또 아시아 교회 협의회라고 CCA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기구들이 세계 여론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세계 교회들을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 공덕기의 역할이 있었고, 공덕기와 더불어 윤보선의 역할이 있었다. 이걸 굉장히 잘 짚어주셨어요. 그분들이 그 세계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것은 결국 이제 대변자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할제 선생님의 허락을 안 받고 대변자의 역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대체로 이 짧은 시간에 공덕기의 역할을 가교 역할, 또 하나는 그 구속자들의 어머니 역할, 대모 역할, 또는 방패막이 역할, 또 의지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계를 향한 대변인실, 그렇게 세 가지를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던 역할의 사상적 기저에 뭐가 있냐? 기독교 신학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욕심을 낸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의 기저에 그 사람이 살았던 역사에 대한 그 지찜 레벨이라고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삶의 자리, 그러니까 이 박영숙, 이우정, 공덕기가 어떤 삶의 자리에 공통으로 있었냐면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어요. 공덕기는 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젊은 자기의 가장 눈부셨던 청춘을 다 불살라 버릴 수 없는 구속적 상황에 있었던 게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이 세 여인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기독교 신앙만으로는 공덕기의 이 역할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점에서 그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때였던 것을 더 깊게 조명해야만 한다라는 걸 이제 토론의 문제 제기로서 제안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제가 세 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 그 공덕기를 조금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가 부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요거 갖고 좀 모자라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인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번은 아마 제가 질문해도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선생님이 평전을 쓰셨기 때문에, 평전을 쓰시면 한 인물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평전이.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제 1번의 질문을 드렸던 건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 70년대 135쪽입니다. 7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공동기 역할로 가교 역할 그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그 주도적인 공동기의 그 주도적인 지도자로서의 면모보다는 가교 역할, 계모 역할,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클로즈업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공동기의 독자적인 역할을 다 드러내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 역할들이 크게 클로즈업 되면서 상대적으로 공동기의 주체적인 어떤 활동상 그것은 조금 보이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부영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부영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부인이셨던 분으로서보다는 우리들에게 70, 80년대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어깨 동무하고 외치고 눈물 흘렸던 동지. 그러나 분노의 현장에서도 기품 있고 연민을 잃지 않는 그래서 압제자들마저 스스로 허리를 굽혀드는 여왕들 같은 분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해위와 공선생께서는 험난한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강인한 울타리가 되셨으며 드디어 우리 역사에 대통령과 그 영부인으로서보다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기억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그 평가를 다 드러냈는가 이 발제가 라는 걸 한번 문제 제기를 위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했던 것은 그러면 그 공동기 역할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 후학들이 공동기의 역할, 지도력에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될 큰 덕목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끝으로 저의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벌써 우리가 몇 시에 끝나야 되죠? 그 여기는 일정 시간 끝나면 뭐가 다 꺼지죠. 예, 그럼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정명기 목사님, 그 간단하게 좀 보충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원학 선생님께서 교수님이 역사학자로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제문을 발표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많은 동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디테일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고쳐야 될 게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학생 운동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사람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이현숙 선생님이 평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덕기 선생님은 윤보선 대통령의 영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대를 물론 일제할 뿐만 아니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동시대를 살아오면서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더 해야 되냐면, 대부분 이렇게 하면 남성들이 자꾸만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잖아요, 교수님이. 그것이 좀 공덕기 선생님이 독자적인 삶에 있어서의 고백으로서의 그 모든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이렇게 좀 강조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원학 선생님, 간단히 좀 말씀 주시면. 예,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저는 공덕기 여사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이 이렇게 큰 일 하시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신 체제가 붕괴됐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 정치 현실을 보면 물론 변화된 것도 있지만 이런 그 학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됐는지 좀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된 포괄에서만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제가 간접적으로 오늘 행사에 있다는 것을 특히 이제 공교사님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다는 걸 듣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긴 건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대구에 있는 분인데 이화 씨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상이 맞죠? 하만. 예.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 옥살 이후 82년 결혼 때 축의금을 최열형을 보내서 대구 결혼식장까지 보내주셨죠. 그 후 우리 내외를 안국동으로 초대하여 해위 공교사님과 만찬하며 직접 쓰신 붓글씨까지 선물로 주셨어요. 해로 100년 무량 경복, 경사 문자에다 복국이다. 그래서 이 글씨 볼 때마다 두 분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기 목사님이가 제가 우리 김은혜 이 양반 이대 사야회 사복작가 70학번이죠. 기독 여성 인권운동 양심수와 가족을 위한 소중한 실천을 기억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 양반은 마산 시작을까지 하신 것 같아요. 송진석 이화시도 하셨고요. 공덕규 여사님의 넓으셨던 품과 너그러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발표하신 김명구 교수님 말씀. 제가 이제 이한석 부중재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이분은 전형적인 한국 교회 전통 안에서 크셨거든요. 특히 이분이 호주 장로교회 전통이라 크셨어요. 호주 장로교회가 한국에 장로교회가 4개의 장로교회가 들어왔는데 미국의 북장로교회, 그리고 미국의 남장로교회, 그리고 호주 장로교회,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특별히 호주 장로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비정치를 강조하는 아주 철저하게 비정치를 강조하는 교회고요.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조했을 때 교회 학교 문을 스스로 닫은 그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건파가 나왔고요. 그 재건파가 나와서 이 비정치적인 전통이 강했고요. 사실은 공덕기 여사가 영부인이 됐을 때 굉장히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온유해하셨고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교회적인 전통 아래 몸에 있고요. 80년대 초에 기독교 신앙세계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번 제가 찾아냈는데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공덕기 여사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기 여사의 민주화 운동은 스스로를 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거지 정치적인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하고 하는 정도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978년 10월 17일 날 민주구국선언을 하세요. 근데 공덕기 여사가 한국의 여성계를 대표해서 연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분명히 여성계 이때쯤 되면 한국 여성계에서 공덕기 여사를
대표로 세울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덕기 여사는 전태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태일 기능사업회 초대 배정을 하셨는데 곧 스스로 그만두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보선 대통령을 향했던 세간의 오해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보선 대통령이 신군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전두환 씨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회유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였거든요. 거기서 회유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간의 오해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독자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리고 또 여성계 입장에서는 같이 운동을 하셨던 분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큰 어린이시였던 것을 몸소 체험하셨겠지만 전체적인 인생에서 보면 해위를 빼놓고 이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을 다 약간의 치매가 오실 정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해위의 죽음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분의 신학이 보면 김정준, 송창근 뭐 이런 분의 신학인데 김정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신대학교 학장이던 김정준 한신대학의 학장이던 시절에 문동환 씨가 교수로 처음 왔어요. 근데 문동환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정준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김정준 교수가 얘기하는 경건은 그 경건은 구시대적인 경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정준 박사가 그때 어떤 것을 외쳤냐면 신학이 상아탑 아래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거리로 나가야 한다. 세상이 잘못됐을 때는 거리로 나가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외쳤지만 또 한편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너희들 그러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냐면 너희들 철회기도 하고 너희들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것에서 그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로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면적인 신학과 외적인 외침을 이 사람이 분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동환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내면적인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는 그것만 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철회기도 이런 김정준의 주장을 무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덕기 여사에서는 공덕기 여사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기도에서 보면 저는 신학자니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내면적인 신학을 강조해요. 그것은 아까 이현석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그 교회를 유지하려면 내면적인 신학 이외에는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배웠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종진이 그랬잖아요. 신학이 상아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했을 때 공덕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 내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걸 얘기했지만 그 출발점은 김정준이나 공덕기는 그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신학에서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거를 주장을 했거든요. 한국교회 여성운동이든 한국교회에서 하는 여성운동이든 사회운동이든 모든 운동의 출발점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복음주의자거든요.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내면적인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한쪽에서 태극기 들고 나오고요. 한쪽에서 촛불을 강조하지만 어쨌든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면의 신학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회운동을 하든 아니면 교회 내부에 있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기 활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공덕기가 공덕기 일생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공덕기 신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작년 말에 나온 그 공덕기 여사 필전 거기서 김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써 쓰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부터 공여사가 오늘은 뭐 이제 70년대 민주운동이 초점이었습니다만은 그 통영 출생지가 통영이시니까 통영 출생지 통영에서부터 일본 유학, 그다음에 김천에 있는 그 황금동교회 전도사, 그다음에 조선신학교, 이게 이제 한국신학교이죠 지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국동의 안동교회, 뭐 회장여전노회 연합회, 뭐 교회 여성연합회, 도시산업선교회, 인민선교지원운동 이런 등등의 그 활동 이면에 그러한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영적 구원을 넘어서 사회 구원, 국가 구원까지 또 기독교 민주주의 이런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을 아주 상당히 잘 쓰시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좀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회 있으면 편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아쉬움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3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